네, 공식 선거 운동 사흘째인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영남권에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3인의 대선 후보들 PK 지역에서 각각 공약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발언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믿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많이 밀어주시겠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세계에서 원자력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그분을 대한민국에 칩도 드리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정말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연해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도 어제도 이제 PK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호남이 아니라 또 서울도 아니라 이 PK 지역 또 TK 지역을 찾아서 지금 며칠째 열심히 이 운동을 했는데요. 이 전략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이제 세 분 다 공통점이 TK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본적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K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상수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TK를 첫날부터 공을 들였고 예. PK를 영남권 표심에 주력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대선이 정말 0.73으로 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번에 그걸 극복하고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남권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조차 29.2 그러니까 평균 득표율이 대구 경북이 22였는데 30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선거에서 영남의 표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한 표를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두 표를 뺏기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이고 결국 이것을 해야 과반 득표가 가능하고 그래서 30% 득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여기서 사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후발주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지금 추격자 형세인데 텃밭을 잃어버리면 그다음에 아무리 중원학자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에 그냥 몰입을 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당대표로 뽑아주고 탄핵강을 건넜던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과 당시 당대표를 뽑아줬던 TK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한다. 이렇게 하면 각양각색의 좀 전략들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영남권으로 세 후보가 모두 달려간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영남에서 보여준 유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좀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세 자체는 좀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는 걸 부인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12.3 계엄으로부터 시작된 대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심판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하고 그다음에 영남 지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남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 쪽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법칙은 사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뿐더러 승리했다 하더라도 큰 표차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영남에서 표차를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표차를 수도권하고 충청 지역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지금은 수도권이 민주당에 상당히 우회적인 상황이고 충청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기 위해선 영남권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그 격차를 뒤집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남 지역에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부산 지역하고 그다음에 거제나 이런 쪽을 돌면서 계속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것은 그런 판세 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념의 선택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을 좀 더 개발시켜 줄 만한 발전시켜 줄 만한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금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나 다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뺏기지 않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수층이 단일화 갈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실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단 지키는 전략으로 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두 후보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물론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0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들을 얘기할 수 있는 보수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최대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망한 보수층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온다면 10%대 초반 득표율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선 이후에 일종의 보수 재편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때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기 개편까지 바라보면서 이번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층을 이준석 후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좀 취하기 위해서 영남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앞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텃밭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어쨌든 소환을 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에도 직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TK라는 지역이 그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고 이제 보수의 본류 아닙니까? 그런 지역으로 분류됐고 평가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근대화의 상징을 넘어서 우리 산업보국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심볼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실은 이제 추앙하고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그 박정희 그 세력에 반대해서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을 던졌던 분이 이제 꽃을 헌화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추모하는 그런 마음들은 실제로 지금 TK의 그 향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대장동을 직격하는 거는 전 경기지사로서의 서로 업적을 한번 내보자. 근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경기지사 때 외화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발전을 했음에도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같은 걸 하면서도 그렇게 업적을 낸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왜 그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를 줄줄이 안고 다니는 개발 비리 의혹에 그렇게 매몰됐느냐 이런 점들은 나하고 차별성이다. 나는 청렴하고 도덕적이지만 또 너는 정치적으로 나는 검증이 된 분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도 행정가로서의 실적도 결국 거기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부여하는 것들은 그쪽의 그러니까 TK의 정서라든가 그쪽의 어떤 그분들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를 이준석 후보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좀 목줄이 잡힌 정당이다라는 발언도 했고 물론 영남에서 이것저것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보수대 후보 1대1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일종의 이제 3자 구도 내에서 이준석 후보가 열세에 있는 또 다른 후보가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두 명이 같이 붙어 있는 대등한 관계라고 자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보수층이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실망한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그 보수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은 보수층 가운데에서 극화되어 있는 보수층 빼고 합리적으로 지난 계엄이나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의 그 극우화돼 있는 이런 태도나 지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의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층을 상대로 해서 이준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나중에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보수층의 또 다른 대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선 결국에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략상으로 보면 그런 전략을 취해야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관심도 늘어나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세 후보가 영남에서의 일정을 맞추고 이제 오늘은 각각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호남으로 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울을 찾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호남을 가게 되는 것이고, PK 지역 가서 그 해양수산부 또 HMM의 어떤 부산 이전에 네. 대해서도 약속을 네.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호남에 가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호남은 참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말하자면 양면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사실 호남이 기반되었고 호남에서의 인정이 사실상 어찌 보면 리더십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당대표를 역임한 분인데 그런데 과거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호남에서의 영향력들을 그런 지배력 이런 것들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심지어 지난 전남 담양군 선거는 조국혁 신당이 패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호남은 집토끼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약간의 비토 정서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영향력을 인정 안 하려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상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TK하고 PK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인 것에서 좀 보완을 해서 그 지지 기반을 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토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제 호남을 찾아서 본인이 여기에서 좀 굳히기를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호남은 이제 곧 이제 5.18 그 행사도 있겠지만 아마 부인인 김혜경 씨도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일단 부부 캠페인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호남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굉장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좀 꺼내놓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소외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아마 이제 제1당의 대표로서 후보로서 아마 그런 얘기들 강조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호남을 한 이틀 정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충청, 서울 이렇게 북상 전략으로 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 마지막 과반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반을 꼭 득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제 그런 확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동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실상 후보 마지막 날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준비가 좀 짧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선거 한 2주 전에 다 준비가 된 상황이라 이런 동선 전략도 그다음에 각 지역을 어떻게 순회해서 결국 서울에서 방점을 찍을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해서 PK로 와서 TK, PK 거쳐 호남, 충청, 수도권 이런 식으로 저는 아마 동선 일정을 잡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준비됐고 좀 영민한 그런 선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로 갑니다. 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동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그 김문수 후보는 지금 표를 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컨셉이나 개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흔들리는 보수층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열세 지역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을 와서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을 잡는 이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보면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이란 가치를 컨셉으로 잡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TK 후보이고 그렇지만 호남에 기반을 둔 TK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TK에서부터 시작해서 PK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호남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뭐 얘기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거제에서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유세를 마무리한다. 이런 컨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 갈등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라는 게 결국은 반명 분위기하고 편성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좀 주저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거나 또 영원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이번 대선 기간에 가장 먼저 앞세워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 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설명들을 만들어내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 평론가님께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좀 네네.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오늘 서울로 갑니다. 근데 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두 후보와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분석을 앞서 해주셨거든요. 네. 제 이준석 후보의 지금 캠페인은 학식 투어잖아요. 학식 투어. 말들이 무슨 뭐 먹방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치밀한 전략이에요. 이게 식구 전략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개념에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잘 들여다보면은 얇고 폭넓지가 않고 좁고 깊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MZ세대라는 2030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2030에 특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대학가를 다니면서 2030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형식과 방법을 일종의 밥을 먹는 것으로서 그다음에 가장 대중화된 그 대학의 학식을 먹음으로써 식구, 우리는 하나 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다. 그런 어떤 고도로 저는 좀 약간 준비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은 간단합니다. 그 학식 투어를 통해서 이제 2030을 소구하고 지역에 가서 지역 맞춤 공약 센 거 하나씩 내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는 야구장 하나 짓겠다. 그 이른바 부산에 롯데 자이언츠가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그 모방해서 바닷가와 연결된 그런 그 구장을 짓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맞춤형 타겟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후보요. 굉장히 지금 세력도 조금 없고 그다음에 정당도 작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3위권 후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특화되게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도 공략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쪽에서 가장 가려워하지만 대중적인 것들 이런 걸 탁탁 던짐으로써 역시 뭔가 젊은 정치인은 다르다. 미래를 향한 어떤 상징 자본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스승의 날 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한테 늘 싸가지 논쟁, 이른바 그런 논쟁이 따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그거를 이제 불식하는 거죠. 부산에 가서도 사찰에 방문하고 이제 어른들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제 언론들 옛날 스승들 찾아뵙는 모습들은 이준석 후보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뭔가 예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축적이 되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넓어진 그런 좀 후보가 됐다. 이걸 본인은 아주 굉장히 저는 좀 치밀하게 잘 준비된 그런 전략에서 식구 전략과 그 어떤 뭐랄까요 예의 전략이 잘 먹힐지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대선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요. 그 부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탈당을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기존의 입장과 같아 보이거든요. 또 오히려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 한 발언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요. 탈당이나 뭐 제명은 당해서 하는 거니까 탈당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이제 판단할 몫인데 근데 그러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탈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는 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주화 시위했던 경험까지 얘기하며 설명하고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 그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계엄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는 얘기를 같이 이어붙여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엄이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그게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공당으로서는 그럼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공당의 역할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든 출당시키든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책임감을 갖는지를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한테 제발 좀 탈당 좀 해주십시오라고 읍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런 거고요. 앞서 이제 연합뉴스 리포터에도 나왔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그러는 거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 대통령한테 공 던지고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한테 공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탈당이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말을 저렇게 빙빙 애둘러서 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어떻게 들으셨고 이 탈당 여부 좀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탈당이라는 거는 능동체지 수동체가 아닙니다. 당이 하는 건 출당입니다. 출당. 예. 윤리 개최하거나 어떤 적절한 사유를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탈당을 당을 나가는 것을 당에 뭐 위임하고 당이 판단하고 후보가 하라는 식의 그게 앞뒤가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탈당은 내가 당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시장 탈당 스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형국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공한 5년 단임제 임기 대통령이라도 막상 차기 선거가 되면은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 부정이라는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정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그게 공이든 과든 후계자가 안고는 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나의 공과를 다 당신이 그러니까 딛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일종의 정치적 보궐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 문제를 당이 알아서 하라는 이게 저는 선후가 관계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사유가 있을 때 절차를 밟아서 출당을 시키는 거지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탈당은 본인이 하는 능동체로 봐야지 그것을 피동이나 수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서로 약간 넘기는 치즈가 오고 가지만 저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는 18일이 첫 TV 토론입니다. 주제는 사회로 돼 있지만 사회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까지 한 목소리로 김문수 후보한테 이 얘기 또 물을 겁니다. 근데 이번은 기자회견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되지만 토론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지 않게 금요일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군불대기식으로 살살 탈당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 통해서 이게 나오는데 저는 결국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지 당과 후보에게 약간 이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넘기는 이런 것들은 저는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언급하셨던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근에 또 직격을 했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 홍 시장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움직임,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홍 전 시장이 이걸 모를 리 없고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의도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좀 보십니까? 그래서 정치 욕심을 얼마나 더 갖고 계시는지 완전히 이제 정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왜냐하면 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실력으로 승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난도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출마를 시키고 또 한 권한대행으로 강제로 후보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경선 과정에서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한 권한대행하고 가장 단일화가 쉽게 될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낙점이 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는 독자 생존할 것 같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먼저 후보에서 낙마시키도록 만들었다. 일종의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배신감, 서운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금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후보 단일화에서도 자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갖다 넣는 과정도 매우 실망스러웠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도 판단을 못하는 이런 지리멸렬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 평론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여기에서 정치를 완전히 끝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의 휴지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재편하거나 뭐 아예 해체했다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홍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 전 시장을 호출하거나 홍 전 시장이 필요할 때가 언젠간 또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노여움 푸셔라 네.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고요. 당장 선거가 코앞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이 선거 기간에 계속 좀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SNS 발언 통해서 이제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이 자극하면 안 되는데 왜 자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홍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그다음에 정치 뭐 홍 전 대표가 지금 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홍 전 시장 지난번에 제일 저도 좀 안타까웠던 거는 출국하면서 아무리 덕담을 해도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바로 직전에 경선 후보 그게 사실 할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친 대선 경선 후보까지 했고 대선 후보를 하신 분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우라라든가 그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드리지만 그래도 당인은 아니지만 전직 당대표입니다. 그 최소한 우리가 뭐 선당후사의 자세는 요구할 수 없지만 본인이 먹던 우물을 침을 뱉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그래도 인성 운운하는 건 정말 이건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원로든 누구든 정말 읍소하고 뭐 해서 홍 전 시장의 마음을 돌리고 최소한 SNS 메시지라도 보수의 대단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도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얘기들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달라. 우리가 패족이 되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한번 선택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가 좀 돼줘야 원로의 품격인데 그래서 저는 홍 전 시장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이 어떻게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능멸하면은 본인도 화가 나겠죠. 인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선거가 급하고 선거는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가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좀 선거를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지 왜 이렇게 저는 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지금 그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의 이 모습들이 저는 어쨌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한 말처럼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 선거는 아직 2주 이상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변형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삼권 장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게 삼권 장악입니까? 삼권 그게 분립 아닌가요? 삼권 장악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다 장악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과 내란을 일으켰을 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견제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가가지고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자격 박탈되고 구속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법행위나 위헌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까? 마치 절대반지를 낀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홀로 어떤 권한에도 침해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해야지 정당한 겁니까? 그게 삼권 분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례적인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정치 개입 논란이 이루어졌던 이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삼권 분립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권을 장악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곧 뭐 굳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추구해왔던 방향하고 맞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좀 법원 조직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건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관계나 생각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민주당에서 표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도 확장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 가운데 일부라도 더 분열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이 오히려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선후 관계로 볼 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 있는 조항에서 행위를 빼는 문제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모호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물론 이제 과거에 위헌 소송이 갔던 적도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명확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도대체 어떤 걸 행위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 의견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걸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사 기소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활용할 경우에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을 통해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고 이걸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후보가 피해자로서 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행위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거나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건 차기 정부 차원에서도 한 번쯤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법관 숫자가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관 숫자를 14명으로 둔 상태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우를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상고법원을 또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많기도 하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분리해 줄 거냐, 각각의 법원으로 분리할 거냐, 아니면은 대법관 숫자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면 대법관들이 뭐 이른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른바 정관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그럼 막을 건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갖다 놓고 사법개혁까지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차를 두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역시 선거의 정치적 공세,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법부의 압박에 네, 대해서 평론가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네. 의견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직선거법은 왜 제가 이해 충돌이라고 하자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면소 판결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대선 자금 440원 전부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재정적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셀프로 추진했다. 이런 비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지 어떻게 게임의 룰을 야당 한 당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에 대한 법원 조직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이런 건 우리나라의 3심제를 뒤흔드는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거고 또 대법원 법원 조직법은 대법관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어제 조희대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건 아마 엄포용으로 하고 지금 소위에만 올려놓은 상태 같은데 차라리 저는 이렇게 간보기 하지 말고 이런 법안들 차라리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국민 평가를 받으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정정당당히 못할 거면은 이렇게 뒤에 숨어서 법사위를 통한 압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 사법 불신만 초래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